옛날 옛적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아렌트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렌트는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렌트는 약간 색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신비로운 여행자 칸트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칸트 할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곳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흥미로워한 것은 어떻게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렌트는 칸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모두는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할까요? 칸트 할아버지는 길고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지혜롭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험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아렌트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고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선험적 인식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모두 같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 다른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단다. 각자의 안경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우리는 바로 그 색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란다. 하지만 그 안경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경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지. 모든 것을 조각하고 해석하며 마치 퍼즐을 맞추듯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란다. 아렌트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상상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안경이 다르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군요? 칸트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아렌트.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른 관점을 존중해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각각의 안경이 주는 세상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더 넓고 깊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단다. 아렌트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언젠가는 칸트 할아버지처럼 다른 곳을 여행하고 더 많은 색안경을 경험할 수 있기를 꿈꾸게 되었죠. 그렇게 아렌트는 마을의 많은 이야기꾼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선험적 인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전해졌고 각기 다른 안경을 쓴 사람들이 모여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흥미로운 썰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각기 다른 색으로 빛나며 전해졌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라스였고 그는 항상 삶의 목적과 본질을 이해하려 애쓰는 철학자였습니다. 아리스토라스는 늘 아침이면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며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바라보며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되새기곤 했죠. 어느 날 아리스토라스는 저녁 노을이 지는 과수원에서 특이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그의 옆에 앉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화하게 웃으며 아리스토라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라스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단다. 심지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존재들까지도 말이지. 아리스토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매일 사과를 따고 가끔 글을 쓰지만 그것이 제 삶의 본질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요한 눈길로 아리스토라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는 내가 따는 사과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고 사과는 다시 새 나무로 자라며 생명을 이어나간다네. 그리고 너는 아리스토라스, 그 사과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은 내가 딴 사과를 통해 맛을 즐기고 새 에너지를 얻으며 그대 역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 꿈속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라지고 아리스토라스는 아침 이슬에 젖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가에 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리스토라스는 사과를 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과로 파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이를 먹고 아리스토라스를 칭찬하며 행복해했고 아리스토라스도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아리스토라스가 오두막 근처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이 파이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무의 성장, 저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의 목적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함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아리스토라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음을 깨달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만의 작은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함께 더 크고 아름다운 행복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는데 매년 봄마다 마을 사람들은 행복축제라는 이름으로 큰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해 마을의 행복 수호자를 뽑아 사람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의 행복축제에서 예상치 못하게 뽑힌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젊은 철학자여서 모두가 기뻐했다.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따라 증진시키는 도전이었다. 철학자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는 우선 사람들에게 이론을 설명했다. 우리의 목표는 다수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무엇의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철학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사람들의 답변은 다양했으나 철학자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쾌락의 질적인 차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철학자는 이를 바탕으로 행복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모두가 좋아할 만한 큰 파티를 여는 대신 사람들 각각의 취향을 존중하며 조금 더 개인화된 축제 공간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구역을 설치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과 놀 수 있도록 잔디밭에 놀이 공간을 마련했다. 축제가 열리자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간에서 마음껏 즐겼고, 그 결과 마을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어느새 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행복축제가 마무리될 무렵 마을 사람들은 젊은 철학자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신 덕분에 이번 축제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함께 행복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철학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행복은 동등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경험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로도 마을의 행복축제는 계속되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각자의 취향과 쾌락을 존중하며 서로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이어졌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는 이렇게 작지만 따뜻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삶 속에 녹아들어 지속적인 행복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의자상점이라는 이름의 가구점이 있었습니다. 매장은 마을에서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전설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주인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의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앉고 싶은 의자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당황했지만 이내 그는 다양한 의자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보세요. 이 나무로 만든 의자는 튼튼하고 전통적이죠. 그리고 저기 있는 금속으로 짜여진 현대적인 의자는 세련됐습니다. 그러나 이 의자들은 모두 진정한 의자다움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저 멀리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진정한 의자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죠.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의자라니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이물질의 의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죠?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들은 시간에 닳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진정한 의자는 영원히 존재하죠. 닳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 완전한 형태는 우리가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려고 애쓸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예술가가 그 가게에 우연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아 진정한 의자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만들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때 단지 의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게에서 시작된 이 철학적 메시지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단순히 의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무형의 이데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상점은 단순한 가구점이 아닌 이데아를 논하고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철학적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숨겨진 이데아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이들에게 끝없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상적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저마다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의 물결은 이어지면서 소크라테스의 단순한 상점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닌 무한한 상상과 이상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